안녕하세요. 수학인외과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00여 년 전에 히포케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고, 이렇듯 건강은 우리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생명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통생명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할로바이온트. 할로가 이제 그리스어로 전체라는 뜻입니다. 바이온트는 생명이거든요. 한 사람의 건강을 얘기할 때 이제는 인간 자체뿐만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다른 생명, 즉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개념이 의학계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이크로라는 거는 미생물이라는 뜻이고, 바이옴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 생태계라는 뜻인데,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들이 가진 유전체 정보 전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마이크로바이옴은 같은 한 몸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구강, 장, 그리고 여성 생식기, 피부에 많은데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고세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장 안에 이런 미생물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대장입니다.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 인체의 세포수가 30조인데 장내 미생물 무리수가 무려 38조 개입니다. 인체 세포수의 1.3배, g으로 따지면 200g 정도 되고 1000개 이상의 다른 종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고, 인체 유전자의 150배 유전자를 갖고 있고, 이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유전자, 제2의 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공생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져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많이 만들어지고 연동운동과 소화, 그리고 물질의 대사를 조절하고 감염병을 방어하며 면역체계나 호르몬을 조절하고 암의 발생에도 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유형은 박테로이데스 유형과 프로보텔라, 루미노코쿠스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중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6년에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박사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비만한 쌍둥이에서 얻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묵은지에 이식하고, 또 한 구는 마른 쌍둥이에서 얻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묵은지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저지방 시기 그리고 고섬유질 시기를 주었더니 비만한 쌍둥이에서 얻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하게 변했고, 반면 마른 쌍둥이에서 얻은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날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똑같은 시기를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었고, 비만한 사람과 정상인 체중의 사람의 미생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이나 스트레스, 운동, 그리고 수유 방식, 모유수유인지 분유를 먹었는지, 분만의 형태, 자연분만했는지, 제왕절개했는지, 또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과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출생 후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유전적인 요인과 엄마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다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질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흡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수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유식을 통해서 생후 1년 정도 되면 성인 장내 미생물 정도의 다양성을 갖추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분만의 방식이라든가 모유수유를 했는지 분유를 먹였는지, 또 이유식은 무엇을 먹였는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연구들이 밝혀졌습니다. 출생 후 장내 미생물은 생후 1살에서 2살 될 때까지 세균이 점점 다양해지고 개인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출산 방법이라든가 수유, 이유식, 항생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모유수유가 중요한데 모유에는 무려 600여 종의 세균이 들어있고 아기가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소화하지 못하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올리고당은 아기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데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의 몸도 크지만 장내 미생물도 다양해져서 장내 미생물 발달에 모유가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경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보다 조금 흙도 만지고 동물도 접촉하고 좀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장내 미생물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장내 미생물은 달라지는데 고령이 될수록 성인에서 유익한 균들은 감소하고 안 좋은 균들의 무리가 많아지고 또 다양성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종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른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일본, 미국, 한국인들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과 건강이 중요한 것을 따질 때 다양성과 풍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 숲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발전하듯이 우리 몸속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살수록 그리고 풍부할수록 좋은 미생물이 풍부할수록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을 공생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면역 조절 장애 그리고 염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질병과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 장내 미생물이 변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동맥경화라든가 심지어 파킨슨병이나 치매, 자폐,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질환들, 비만이나 당뇨, 지방간이나 간암, 그리고 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대장암도 연관이 있고 신장의 염증이나 근골격계 잘 다치는 거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문제라든가 나아가서는 호흡기 쪽의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만과 장내 미생물과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에서 나온 대사산물이 식욕까지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내서 가뜩이나 비만한 것도 억울한데 장내 미생물까지 나를 살찌게 합니다.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또 뚱뚱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뚱뚱한 것은 장내 미생물 때문이야 라는 선전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암과 장내 미생물 관계인데 장내 미생물이 내는 많은 대사산물과 면역 반응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고 흥미로운 것은 종양세포에도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특유의 세균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일부 세균이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유익균들은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폐암, 다양한 암에서 장내 미생물과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맥경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치즈나 생선알, 붉은 육류 이런 거에는 이제 콜린이라든가 카르니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 이르러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대사가 되면서 트리메틸라민이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면서 트리메틸라민 N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콩팥이나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 질환과 장내 미생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슨에 의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장의 말초신경계의 뉴런의 70%가 존재하고 또 인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서 또 만들어집니다. 참 위대한 장이죠. 그래서 이런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장과 뇌가 연결된 연결축 이런 고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 기분, 감정까지도 조절을 하고
또 인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죠. 시험 때 긴장하면 배가 왜 아플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아플까요? 다 장과 뇌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때문이고 이 중심에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질환과 관련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장이 과민해지거나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그 질환들, 항생제와 관련 있는 그런 감염, 대장암,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도 장내 미생물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내 미생물 변화 때문에 내가 병에 꼭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나의 장내 미생물이 변한 걸까요? 결국 이거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단독으로 질병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생활습관이나 환경 요인, 내가 가진 유전자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어떤 것일까요? 장내 미생물 내가 좋게 바꿀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생활습관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운동, 그리고 대변 이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프로바이오틱스나 약제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식이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 장내 미생물이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 채식과 육식을 바꾸어서 10일 동안 유지하고 어떻게 장내 미생물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더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장내 미생물 조성이 바뀌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장내 미생물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나의 식사 패턴입니다. 보편적인 나의 식이습관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의 예인데요. 2011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채소를 먹고 그리고 이어서 기름진 육류 시기로 시기를 바꿨더니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분포와 다양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느냐에 따라 장내 미생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박테로이데스 유형이 우세하고 지방이 적고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건강한 유형인 프로보텔라 유형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이 높고 식이섬유가 적은 채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루미노코쿠스 유형이 우세한데 이 루미노코쿠스는 당분을 아주 쫙쫙 빨아들입니다. 따라서 당분이 흡수가 잘 되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줄어들고 산화작용이 줄어들어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던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항생제 남용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오면서 염증도 생기고 산화작용이 촉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식이 참 좋은 음식입니다. 작년에 나온 우리나라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인데요. 54명을 대상으로 한식을 먹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미국식, 그리고 미국 일반식 세 군으로 나눠서 4주 동안 섭취를 하게 한 후에 전후로 혈액 검사하고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식을 먹었던 군에서 나쁜 지방의 혈액 수치가 감소했고 장내 미생물도 다양성이 증가하고 또 유익한 미생물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셀라라든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 프로코코쿠스가 늘어났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식이의 영향에 대해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많이 먹거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포화지방을 즐겨 먹거나 정제곡물, 설탕, 소금, 술, 그리고 달달한 시럽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안 좋은 균들이 늘어나고 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장 점막에 손상이 오게 되고 안 좋은 물질이 우리 몸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만큼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좋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게 되고 단백질 대사도 원활해지고 나쁜 세균의 독성 물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근육도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변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참 위대한 의학자인데요. 자신의 대변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변 잘 살펴보시나요? 대변의 모양에도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한 의학자가 대변의 모양을 1단계부터 8단계 타입 유형으로 분리했는데 딱딱한 정도, 형태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1번은 토끼똥처럼 이제 굳은 변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고 8번으로 갈수록 물은 설사입니다. 보통 이제 3, 4번 우리 바나나 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변 형태에 따라서 분석을 했더니 바나나 모양으로 변 형태가 잘 유지된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이 매우 건강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한 대변을 형태를 유지한다면 내 장내 미생물도 건강할 수 있을 거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변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장 환경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가 되면서 젊은 대변이 회춘의 모약일까?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건강한 대변을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 이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의 장 안으로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변을 이렇게 공여자로부터 받아서 식염수에 섞어서 용액을 추출하고 이제 냉동 보관해 놨다가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장 안에 변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서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그리고 항생제로 인한 감염, 비만에서 일부 연구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오래 쓰다 보면은 설사가 계속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클로리디오이데스 디피실 감염입니다. 이런 균에 감염이 되면 여기 보시듯이 장 점막에 노랗게 분비물이 쌓이게 되고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대부분 약에 좀 잘 치료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계속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변 이식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장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증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대변 이식을 하고 나서 장의 염증이 호전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변도 약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건강한 대변을 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변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단계를 다 거쳐야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저장해 놓고 미래 의료에 대비하는 일들이 지금 의료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변 이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아이의 대변을 캡슐로 조제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변에다가 좋은 장내 미생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해가지고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픈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는 러시아의 과학자 메치니코프가 락틱 애시드를 생산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된 우유를 마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인간 대장에 존재하는 유산균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폭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까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반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의 세균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고당이 대표적인 거고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바이오틱스라고 요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아예 첨가해서 상품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산균 많이 하는데,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주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루스, 락토코쿠스 등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조절을 하고 장내의 세균총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함께 복용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균형이 잘 맞아지면서 염증 반응이나 산화작용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소화기 질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급성 설사, 항생제 관련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 변비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보조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19가지 종류이고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고, 우리가 생균 적어도 10억 CFU 이상 함유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CFU라는 것은 세균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열을 가하면 유익균이 파괴됩니다. 간혹 이제 유제품 먹으면 설사하거나 배가 부글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유당 불내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발효시킨 요구르트나 치즈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기도 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WHO나 FDA에서 승인한 그런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0억에서 100억 CFU 이상 되는 충분한 생균을 갖춘 것을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포장이나 보관 상태,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코팅 기술력도 중요한 점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에 좋은 균을 넣어줘야 되는데 오래 지난 것들은 이제 변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을 넣어주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 내지 4주 정도 드셔보시고 효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마다 기능과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개인이 가진 미생물 무리, 그리고 유전학적 특성, 이런 거에 따라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최근에는 생균뿐만 아니라 사균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복용을 중단하면 금방 이런 효과도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단독 치료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보조제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균주를 얼마나 충분히 넣어야 될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한번 추천해 주세요.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도 쪽집게처럼 딱 답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약처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권유드려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다 보면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다가 궁금한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면 제약해서 들어있는 균주, 그리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복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검색이 되는 것들은 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골라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약으로 꼭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요구르트, 요거트, 김치, 치즈, 된장, 낫또 등에는, 발효식품에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달지 않게, 짜지 않게 드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도 많이 드시는데 요구르트 드실 때 3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열량, 당분, 지방입니다. 영양 정보 표시를 보시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당분은 몇 그램 들어있는지, 지방 함량이 낮은 것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똑똑하게 선택하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가는데 불리할 것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코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용법대로 드시면 되고, 복용법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주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막상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연구 결과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가 좋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먹는데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따로 먹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나 과일, 통곡물에는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먹었더니 오히려 배가 더 살살 아프고 가스가 더 많이 차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약을 중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오래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장기간 사용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균제로 인해서 폐혈증이 생기면서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면역 저하자라든가 미수가, 그리고 심장 판막증, 중환자실에서의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치료에 대해서 최근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클로스트리오 항생제 관련 감염, 신생아 괴사성 장염,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일부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셨죠? 그러면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늘릴 수 있을까?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발효식품 골고루 드시고,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은 거, 가공식품, 술은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항생제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기 분만 시 가급적이면 자연 분만, 그리고 모유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운동 당연히 열심히 해서 인지 기능도 늘리고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고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개인위생 중요해졌는데, 나에게 안 좋은 미생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손 열심히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이런 장내 미생물에도 안 좋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장내 미생물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